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요르카가 핵심 자원 결장이 굉장히 커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공식 경기가 무려 7연승의 상승세에다가 기본적인 팀 체급 역시 마요르카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까지 최근에 마요르카를 상대로 소시에다드가 5연승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더라도 소시에다드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마요르카가 핵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이번 경기도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무리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직전 세비야전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느꼈던 마요르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상당히 빈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요르카라는 팀이 무리키 선수의 제공권과 이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롱볼, 크로스, 세트피스 공격이 주요 공격 루트라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 역시 무리키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을 보내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제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독감이 최근에 걸려서 무려 4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리키가 없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까지 컨디션 난조를 겪는 마요르카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3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득점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팀이고 특히 이강인 선수의 왼발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의외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 세트피스 역시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가 없다면 위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유로파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이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 체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소시에다드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수행하는 팀이기 때문에 직전 셀타비고전에서도 셀타비고가 압박으로 맞불을 놔서 굉장히 난타전 구도의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의 압박 통계인데 파란색 네모 박스가 소시에다드인데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빨간색 3개 박스는 뭐냐면 최근에 마요르카가 상대를 했던 팀인데 이 세 팀도 전방 압박이 빡센 팀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오, 지로나, 빌바오 같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마요르카가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와 0대0 무승부, 라이오의 2대0 승, 지로나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이 마요르카 특유의 5-4-1, 5백 내려앉는 수비, 블록이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들을 상대로는 의외로 굉장히 효율성을 발휘를 하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나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는 마요르카의 밀집 수비가 0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경기 내용 자체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끈적한 수비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체력적인 누수와 최근에 연승이 너무나도 길다는 점, 마요르카가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는 최근에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마요르카의 핵심 자원 결장과 소시에다드의 최근 좋은 경기력과 공격력, 상대 전적에서조차 소시에다드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소시에다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마요르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다가 소시에다드의 강한 전방 압박으로 가두리 양식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본머스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게리 오닐 감독 체제에서 6경기 무패 2승 4무를 달리고 있고 사우스햄튼은 최근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졌다가 그래도 강호 직전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실점을 꾸준히 하는 수비가 문제인데다가 이 공격력까지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우스햄튼이 보여주는 골 결정력과 공격수들의 컨디션으로는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올라온 본머스의 수비 블록을 뚫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격 쪽에서는 본머스의 공격 원투펀치 솔랑키와 이 필립 빌링이 사우스햄튼의 채 아담스 같은 공격 자원들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공격조차 본머스가 좀 더 날카롭게 보여줄 수 있을 확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과거 맞대결이긴 해도 최근 본머스를 상대로 5경기 3승 2무 무패 상대 전적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사우스햄튼이 직전 웨스트햄전처럼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사우스햄튼이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던 만큼 확실히 사우스햄튼이 과거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팀을 상대로는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라는 팀이 세트피스 실점이 노팅엄과 함께 6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압박 라인이 높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사우스햄튼이 본머스 진영에서 세트피스를 좋은 위치에서 얻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본머스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낮은 편에 속하고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전방 압박을 가하는 구도 속에서 이 본머스 진영 쪽에서 좋은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얻어낸다면 이 사우스햄튼에는 직접 프리킥 전문가인 제임스 워드 프라우드 선수의 이 오른발 프리킥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의외의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본머스의 최근 수비 조직력과 무자비 면모, 사우스햄튼의 상대적인 우위와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본머스가 최근에 무패 행진이 너무나도 길다는 점이 있고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박 전술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머스가 빠른 역습이 그리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우스햄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 노출 역습에 사우스햄튼이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압박이 오히려 통하면서 이 본머스에 대한 천정 면모를 이어갈 수도 있는 이 흐름이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면서 사우스햄튼이 오랜만에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첼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두 팀이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둔 원동력이
골키퍼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슈팅 7개 대 21개로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브랜트포드의 라야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면서 세이브를 무려 7개를 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첼시 역시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2대 0 무실점 승리를 거뒀는데 이 빌라를 상대로 슈팅 8개 대 18개로 경기 내용 자체는 빌라에게 상당히 밀린 부분이 있지만 첼시 역시 케파라는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 7개를 하면서 브랜트포드와 마찬가지로 무실점 경기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팀이 직전 경기 내용 자체는 상대를 압도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수비, 특히 골키퍼들의 선방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수비 집중력이 올라와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의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브라이튼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확실한 골잡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포터 감독 부임 이후에 꾸준하게 매경기 평균 2골 이상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최근에 눈에 띄게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 2선 공격자원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빌라전에서는 2골을 뽑아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마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브랜트포드가 11골, 첼시가 10골로 비슷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공격력은 브랜트포드가 4골로 이 2골을 넣고 있는 첼시보다 세트피스 공격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코너킥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이 마티아스 옌센이라는 미드필더가 던지는 롱스로인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굉장히 다채로운 세트피스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첼시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에는 벌써 4골이나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가 불안한 상황에서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은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를 상대로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브랜트포드가 첼시 원정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 당시 그 경기도 승무패에 들어왔었고 풋볼살롱이 브랜트포드 승리 한자리수 구매율 최대 2변을 적중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브랜트포드가 4대1로 첼시를 대파를 했는데 브랜트포드의 압박, 역습, 세트피스 공격에 첼시가 상당히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브랜트포드에서 첼시를 상대로 맹활약을 했었던 미드필더 에릭센은 맨유로 이적이 됐고 뇌르고르라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는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이 당시 4대1 대승보다는 확실히 중원이 조금은 헐거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골키퍼들의 최근 좋은 선방 능력과 비슷한 수준의 오픈플레이 공격력을 고려하면 이변픽으로 최소 무승부는 가져가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수비력이 브랜트포드보다 뛰어난 첼시의 신승까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5연승 과정에서 무려 4경기 연속 무실점 클린시트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은 확실히 첼시 쪽이 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브랜트포드는 라야 골키퍼가 선방이 좋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이 뛰어난 첼시의 근소한 신승까지 바라보면서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접 맨시티전에서 리버풀이 다소 실리적인 운영으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구도가 나오면서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뒷공간을 털어먹으면서 결승골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버풀이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맨시티전보다는 확실히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원래의 스타일인 공격적인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웨스트햄 쪽이 리버풀을 상대로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라는 팀이 전방 압박 강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고 압박보다는 효율적인 롱볼을 통한 다이렉트 공격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통계인데 웨스트햄이 가장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간결한 공격이 빠른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리버풀이 다시 원래 스타일대로 공격적인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웨스트햄이 자랑하는 효율적인 롱볼 다이렉트 공격의 뒷공간이 오히려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새롭게 영입을 한 파케타 같은 자원들이 이 킬러 패스, 스루 패스 능력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파케타의 예리한 스루 패스 한 방이 들어가면서 웨스트햄의 보엔 같은 선수들이 뒷공간을 털어먹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또한 직전 경기에서 이 맨시티전에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벤치에 앉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롭 감독이 원체 경기장 내에서 리액션이나 에너지가 좋고 이 전술적인 지시를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벤치에 있고 없고의 영향력 차이가 생각 이상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는 5연승의 압도적인 상대전적인 우위가 있지만 최근 홈에서 3경기 승리를 거둔 경기가 모두 한 골차 꾸역승 신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웨스트햄의 승리 이변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지난 시즌 웨스트햄이 리버풀을 홈에서 3대2로 제압을 했을 때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웨스트햄이 리버풀을 상대로 2골을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웨스트햄이라는 팀이 전통적으로 세트피스와 제공권이 강한 팀으로 분류가 됐는데 올 시즌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득점이 딱 한 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만큼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강력한 리버풀을 상대로 웨스트햄의 세트피스가 재미를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0골이기 때문에 웨스트햄과 리버풀이 유의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최고 짠물 수비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은 웨스트햄으로서도 무실점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둘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리버풀이 현재 부상자와 체력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공격적인 압박 운영이 아니라 직접 맨시티전처럼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 오히려 웨스트햄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 구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변이 나온다면 웨스트햄의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무승부가 최대치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가 맨시티전 좋은 선방과 함께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고 중앙 수비수 마팁과 코나테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의 조고메즈가 측면 수비가 아니라 중앙 수비로 다시 호흡을 맞췄는데 그 무섭다는 맨시티의 혼란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맨시티전 승리로 인해서 리버풀의 수비 집중력이 한층 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리면서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으로서는 전술 선택에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이라는 팀이 원래 압박 기조가 조금 있는 팀인데 이 중원에서 공이 차단되거나 상대의 빠른 뒷공간 역습에 허무하게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역습 실점 통계인데 에버튼이 레스터시티보다도 역습 실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버튼이 뉴캐슬을 상대로 압박을 무리해서 건다면 뉴캐슬의 퀄리티 있는 스루패스, 다이렉트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다이렉트 공격 통계인데 뉴캐슬이 다이렉트 공격 횟수 2위, 스피드 3위를 보여주면서 빠른 다이렉트 공격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에버튼이 토트넘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토트넘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다이렉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의 중원에는 미드필더 기마랑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기마랑이스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는 킬러 패스, 스루 패스 한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버튼의 뒷공간을 열어 제낄 수 있는 패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이 직전 토트넘전에서 이러한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을 우려해서 전반전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상당히 내려서 경기 운영을 했고 실제 토트넘을 상대로 전반전에는 0대0 무실점으로 버텨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전술이 후반전에 3-4-3에서 3-5-2 포메이션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과 동선이 살아났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이 넘어간 에버튼이었지만 이번에도 뉴캐슬을 상대로 에버튼이 압박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에버튼이 직전 토트넘전에서는 앤서니 고든이라는 빠른 측면 자원이 징계로 결정이 됐지만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버튼의 공격 스피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에버튼이 무작정 내려앉을 경우에는 올 시즌 전방 압박의 조직력을 비교해 봤을 때 토트넘보다 뉴캐슬이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뉴캐슬에게 가두리 양식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버튼이 올 시즌 여전히 최전방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고 그나마 수비력이 기대 이상으로 버텨줬지만 에버튼보다 지금 수비력이 뛰어난 것이 뉴캐슬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이 현재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애초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값이 에버튼이 3.58골로 굉장히 낮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세트피스 수비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 트리피어라는 걸출한 세트피스 키커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맨유전에서도 맨유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은 뉴캐슬이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이 높은 에버튼을 상대로 충분히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엘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체가 2020년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5경기에서 레알을 상대로 2무 3패 무승부로 덜미를 심심치 않게 잡아왔고 이 3패 중에 1패 같은 경우에는 연장전에서 패배를 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공식 결과로는 무승부로 표기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축구란 것이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22골치 팀과 1위 팀의 맞대결인데 공교롭게도 엘체가 레알의 발목을 최근에 여러 차례 잡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 구도에서 카디스가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바르셀로나의 천적 면모가 있었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도 엘체만 만나면 이 생각이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최근의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카디스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고 징크스를 극복을 했고 레알도 충분히 징크스를 극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알이 엘체가 2020년 승격한 이후에 5번 중에 2번이 무승부가 있었고
한 번은 0대0 무승부 뒤에 연장에서 레알이 극적으로 2대1 승리를 거뒀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한 골차 끈적 승부도 많았고 무승부도 많았던 엘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엘체가 최근에 감독 경질 이후에 2경기 연속 무승부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발렌시아 원정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바로 직전 승무패 55회차 최대 이변 결과를 연출한 것이 바로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경기도 엘체가 이변을 연출을 한다면 승무패 56회차 최대 이변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엘체라는 팀이 과연 2번 연속 최대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지만 이러한 상대 전적의 상성을 마냥 간과할 수는 없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에 엘체의 공격수 페레미아라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에 나름대로 킬러 면모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페레미아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에는 주로 백업 공격수로 활약을 했는데 엘체가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호르헤 알미론이라는 감독이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페레미아라는 공격수를 백업이 아니라 선발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페레미아라는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 최대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 킬러라고 볼 수 있는 페레미아가 선발로 들어와서 발렌시아전에서 2골로 골감각 예열을 마쳤다는 것 역시 조금은 뒤통수가 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역시나 한 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 엘체의 공격수 루카스 보예라는 선수가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는 징계로 빠졌지만 이번 경기는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엘체의 레알 마드리드 킬러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조금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 엘체가 레알 상대로 무승부로 덜미를 잡아온 천적 면모와 최근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조금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지난 시즌 레알의 나름대로의 킬러 면모가 있었던 페레미아라는 공격수가 발렌시아전에서 2골을 넣고 예열을 마친 점은 조금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다름 아닌 최대 라이벌 바르셀로나를 3대1로 완파를 했기 때문에 엘체 이상의 상승세에다가 레알도 최근에 주춤했었던 공격수 벤제마와 발베르데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역시나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메인 조합에서 이변을 노리기보다는 정말로 독식을 노리는 서브픽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13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와 토트넘의 빅매치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토트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가진 장점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역습 통계인데 맨유가 역습 득점이 4골, 토트넘이 3골로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이 가장 강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두 팀이 압박 기조도 비슷한데 전반적으로는 압박도 병행을 하지만 수비 라인 자체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토트넘이 14.1, 맨유가 14.6으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압박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많은 토트넘이 압박의 효율성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과거 아약스 시절부터 왕성한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콘테 감독보다는 좀 더 압박에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누가 주도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압박을 거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압박을 걸고 덤벼드는 팀이 불리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린 역습 통계를 보더라도 두 팀이 수비 뒷공간 역습 한방이 상당히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향해서 압박을 걸어서 뒷공간을 노출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의 강력한 역습 한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홈 경기이고 테나흐 감독 성향상 토트넘을 상대로 압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직전 뉴캐슬전에서도 맨유가 홈에서 압박을 병행하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홈 경기인 맨유가 압박을 걸어준다면 이 토트넘으로서는 오히려 잘하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맨유가 직전 뉴캐슬전에서 약점을 노출한 것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뉴캐슬의 세트피스에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맨유의 중앙수비수 한 명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라는 중앙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중앙수비치고는 신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공중볼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통계인데, 이 토트넘이 올 시즌 세트피스 코치를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아스날, 리버풀보다도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가 강력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직전 뉴캐슬전에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노출했었던 맨유가 토트넘의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최근 맨유를 상대로 토트넘이 승리가 없고 맨유가 토트넘의 천정 면모가 있지만,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두 경기에서 4골을 넣었던 맨유의 호날두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호날두뿐만 아니라 맨유의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토트넘은 주포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세트피스 공격력과 공격자원들의 컨디션 우세를 앞세운다면 충분히 원정에서도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맨유가 역시나 토트넘의 천정 면모가 있고, 이 토트넘이 원체 원정 성적에서는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맨유 사이드는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상하게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와 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이상하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옛날부터 축구적인 롤 모델이 호날두를 꼽으면서, 호날두가 어떻게 보면 축구적으로는 우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와 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는 상당히 호날두의 존재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와 손흥민, 지금의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이라는 점에서 이 기량이 한층 더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난 시즌에도 호날두와 함께 경기장을 누볐을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호날두 선수가 제 아무리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호날두 선수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을 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도 경기력이 덩달아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현재 히샬리송이라는 공격수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3-4-3 포메이션이 아니라 3-5-2 포메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손흥민의 움직임이 3-4-3보다는 3-5-2에서 살아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부재는 그렇게까지 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샬리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헤딩 한 방이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세트피스, 토트넘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토트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들어오는 회차였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의 스타일상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55회차에서 2등 적중자만 풋볼살롱 채널에서 2명이 나왔기 때문에 56회차에서는 반드시 1등 적중자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